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5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신흥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자산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빼주시면은 그 금액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요 금액들 5만원, 25만원은 더해주셔야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여기 기말 재고자산 부분에 있어서 2만원은 창고의 보유분이니까 이건 빼주셔야 되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 배에다 실어버린 순간 그 순간 조건으로 현재 운송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적성품입니다. 그 중에 70%가 판매가 완료됐으니까요. 70%는 당연히 어떻게 하신다? 자, 여기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자, 5만원 곱하기 70% 하시면요. 5, 7에 35 35,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걸로 보시겠고요. 15,000원 부분만 빼주시면 되겠어요. 15,000원 한쪽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다 빼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15,000원만 빼주셔야 된다. 하나, 둘, 세 개. 자, 그 다음 저당 상품 중에서는요. 차입금과 관련된 담보 제공 자산이며 기말 재고 실사 시 포함되지 않았다. 담보 제공했다 그래서 우리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자 마이너스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품액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회사의 기말 상품 혹은 제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계산기 한번 사용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30만원에다가 여기 있던 5만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보시면은 다 더해 보시면은 9만원이네요. 전체적으로 기말 재고 자산이 9만원 되겠습니다. 30에서 9만원 빼주시면은 21만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2번에서는 유형자산의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자,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사용돼야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해야 되겠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으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형자산의 인식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1번, 2번이 아니라 가나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3번. 아, 자꾸 3번이라 그러네요. 다라는 자산이 분리 가능하여야 한다. 자산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무형자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유형자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유형자산의 인식 요건은 가하고 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3번 다음 중 이연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연법인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번에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가 일시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연법인세를 인식해 두는 건데요. 그 중에서 1번처럼 차감할 일시적인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을 한다 그랬어요. 즉 여기 보셨을 때 자차 그리고 하고 부가 자, 무슨 소리다? 자차라는 뜻은 자산은 차후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차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부채는 지금 조금 덜 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가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내지만은 차후에 차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금 1번을 보시면 차감할 일시적인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조금 더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추후에
차후에 차감을 하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세무 기준액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장부 금액이 세무 기준액보다 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숫자 100을 써보고요. 세무 기준액은 한 70이라고 잡아주시면은 30만큼에 대해서 차이가 나죠. 그 30만큼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합병이 생각납니다. 합병이. 그랬을 때 합병하다 보면은 서로 차변의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해갖고 서로 차대변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요, 금액이. 그러면은 이때 차변에다가 맨 마지막에 끼워 넣는 게 바로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되면 영업권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 만약에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으면 다시 영업권 요 부분이 잡혀야 되고요.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영업권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인정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인정이 안 될 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그래서 3번은 2번.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 금액을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에는 주, 자, 감 해서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주감자 이러는데 자 주자감이 나왔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매입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액면 금액을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게 틀렸네요. 액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자기 주식 우리 구입할 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액면 금액을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그랬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3번은 틀렸다.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 답은 3번이 틀렸다. 그래서 액면 금액이 아니라 이 자리에 취득가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취득가액.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는데 이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렇죠. 이 세 가지 구분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벌써 틀렸어요. 나번은 틀렸네요. 영업활동이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즉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현금의 유입과 나가는 출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흐름을 기재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뭐 현금의 대여 회수 활동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다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 발행이나 대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재무활동이니까요. 자, 라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직접법으로만 표시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틀렸네요.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 다 표시가 되지요. 그래서 맞는 설명은 가하고요. 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정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이다 그랬네요.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고정원가 그러면은 총원가는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은 단위당 원가 그러시면은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슬쩍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추이를 취해요. 그래서 감한다. 자, 감하는 원가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종합원가 계산은 항공기
제작업, 건설업.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벌써 이 부분이 틀렸네요. 종합원가 그러면은 뭔가를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항공기 같은 거 이런 거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별원가가 되겠습니다.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다. 그렇죠. 직접원가라고 불리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은 수익 기준이 아니라 자, 이거 같은 거는 원가 어떤 동인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과관계 같은 걸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액이라든가 무슨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 기준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네요. 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7번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뭐 이래들 이 세 가지를 더해 주시면 그게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직접 재료 원가만 금액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 200%, 150%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가공 원가가 바로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가공 원가는 누구와 누구를 더해 준 것이다.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가공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자,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공식을 조금 써 보면요. 밑에다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더하기 자, 더하기 가공 원가 이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구해진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자, 25만 원이다. 그렇게 하고 더해 주시는데 가공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의 150%다. 그랬기 때문에 곱하기 150%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답은 벌써 1번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떻게 해서 나왔다. 여기 지금 곱해 보시면요. 150%니까 그 금액이 계산을 한번 눌러봐야 되겠죠. 25만원 곱하기 150% 하시면은 잘못 계산했나봐요. 어쨌거나 37만 5천원 나왔어요. 자, 25만원에다가 37만 5천원이 나왔다. 자, 고로 두 개 더해 주시면은 37만 5천원에다가 62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62만 5천원. 그래서 아까 답을 알 수 있다고 했던 이유는 계산해 보셨을 때 그냥 언뜻 봤을 때요. 100만원은 아니지요. 그리고 37만 5천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금액이 250%보다는 약간 자, 150%니까 금액이 조금 커서 62만 5천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계산해 보시면 62만 5천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되겠다. 간단한 문제죠. 8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에서 배분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전력 같으면은 사용한 전력량으로 배분을 하셔야 되겠죠. 2번 수선 유지비 그러면은 수선 횟수 같은 걸로 하셔야 되는데 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면적 하면은 건물 같은 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구매 부분은 주문 횟수, 인사관리부는 종업원 수.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원일의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재료비에 대한 거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T 계정을 짝건히 그려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재료비에 대한 것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재료비 기초 제공품 단위가 300단위가 되겠습니다. 기초 착수량은 여기다 적죠. 6,000 그렇게 하고 완성품 수량은 5,500이죠. 그렇게 하고 제공품에 대한 것은 차변의 합이 6,300이니까 여기도 6,300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긴 800개. 그래서 기말은 800개가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 방법은 여기 지금 현재 완성품 수량 5,500 단위가 결과적으로 선입이니까요. 이 기초 수량 300개 하고 나머지 5,200개 그렇게 하고 이 800 이네들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자, 요거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돌려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니까요. 요거를 자,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파이프라인을 딱 그려 주셔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초기에 0%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진행이 공정이 쭉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기초 제공품 300단위는 완성도가 지금 90%다. 그 말 자체는 전기에 90%까지 완성이 되고 이번에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 까지는 완성이 지금 된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이고, 그렇게 하고 재료를 공정 초기에 40%가 투입됩니다. 이게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시점에 자, 40%가 다 지금 투입이 되는군요. 그렇게 하고 쭉 진행이 되면서 자, 70%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전부 지금 투입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80, 여기가 90%가 되겠고, 한 100이면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요 기초 300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90%까지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것이겠고요. 자, 요거는 기초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미 초반에 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투입이 됐던 겁니다. 재료가. 그러니까 여기 초반에 투입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투입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입될 게. 그렇게 하고 뭐 당연히 요 5200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입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는 거니까 100%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건 100%다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말 제공품 부분은요 50%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40% 시점이다 라고 하면은 뭐 한 요 정도쯤에서 자, 이 정도까지 지금 된 거죠. 기말이니까 아직 다 만들어지진 않았고 50% 정도까지만 만들어졌어요. 자, 요 부분은 또 내년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이게 또 기초가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300개에 대한 거는 보시다시피 300개에 대한 거는 자, 재료비 부분의 투입을 이번 연도에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자, 지난번에 다 투입됐고 지금 여기는 뭐 공정 초기에 40%가 투입되는데 요거는 이미 넘어온 거니까는 투입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5200개는 당연히 다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800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초반에 40%만큼 자, 투입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800개는 여기가 4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는 0 나오겠죠. 여기는 5200 나올 것이고 여기는 4832 해서요. 320. 그래서 다 더해 보시면은 5520.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시금 조금 요 문제는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암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300단이고 그렇게 하고 착수량이 6000개 그리고 완성품 수량이 5500단이고 그러다 보면 기말 제공품이 800개가 나오는데 그 5500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만약에 평균법이었으면은 아예 이 부분을 나눌 필요조차가 없었겠고요. 선입선출법일 때는 지난 이 기초 부분이 일단 먼저 넘어오겠죠. 그렇게 하고 5200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는데 이 300개는 기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미 다 투입이 돼가지고 재료비가 다 투입돼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90%까지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90% 지점에서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200이야 처음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재료가. 그래서 중간에 40%, 그러니까 공정 초기에 40%, 70% 시점에서 전부 또 투입이 되니까요. 전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요 800 중에 50%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요. 50%. 그렇지만 공정 초기에 40%가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800개에 40%가 투입이 되어서 지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시면은 5520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0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운주의 직접 노무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주의 직접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표준원가 계산하는 공식들을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실제 원가,
가 왼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표준원가가 나오죠. 표준원가.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가 보시면은 직접 작업 시간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AQ가 실제 발생한 조업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AP는 실제 입률이고요. 그렇게 실제 발생한 조업도에다가 실제 입률을 곱하시면은 실제 원가가 나오는데 실제 원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원가 제도 부분에 표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입률 이걸 구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는데 표준 입률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원. 그리고 실제 입률은 6,000원 들어갔습니다. 6,000원. 표준 직접 작업 시간 해가지고 표준이 나왔으니까요. 표준은 여기죠. 2,000. 자, 조업도 해서 곱해보시면 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능률 차이가 유리한 차이로 해가지고 100만원 차이가 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요 표준 원가하고 회사하고 비교를 해서 자 이렇게 표준 원가 부분이 항상 오른쪽으로 크면요. 오른쪽으로 크면 유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률 차이를 물어봤을 때 요 100만원이 유리한 차이다 그랬으면은 여기가 9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하고 여기서 말하는 AQ가 실제 발생한 조업도거든요. 뭐하고 5,000을 곱했을 때 900이 나오느냐? 계산 때려보시면은 1,800이죠. 1,800. 그래서 문제는 자, 답은 1번이 되겠다. 1,800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식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가산세 부분에서요 부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자, 무신고 중에서도 일반이 있고요. 일반은 지금처럼 20%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부당이 들어가면 40%가 됩니다. 40%.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과소 있죠. 과소신고. 그러면 과소신고도 일반이 있고 항상 부당이 들어가는데 과소신고 일반일 때는 10%. 그렇게 하고 부당이다 그러면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은 굉장히 세요. 2번 사업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에 방금 나왔네요. 일반 과소 신고는 10%죠.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 시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죠.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에서 미납기간에 대한 이 세율을 같은 경우는 만분의 2.5가 되겠습니다. 미납세액에 대한 미납기간을 적용한 금액의 만분의 2.5가 되겠죠. 여기도 틀렸네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자, 1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이요. 자,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 단독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격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서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도 보시면요. 13번.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별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한 구분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요 내용 중에서는 뭘 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청산소득이지요. 청산소득. 해서 청산소득은 누구만? 이렇게 내국, 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있습니다. 과세가 되죠. 고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내국, 법인 가운데 비영리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과세가 되지 않아요. 여기도 X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 비영리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14번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번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소, 건물, 물건 등은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업무 무관 경비로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우리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 동그라미. 법인의 대주주가 사용하는 사택에 대한 경비는 업무 무관 경비에 해당한다. 대주주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업무 무관 경비 해당합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법인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아닌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는 업무 무관 경비. 이거 틀렸네요. 종업원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경우에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 지금 올바른 설명. 그쵸? 아, 깜짝 놀랐네요. 업무 무관. 자, 업무 무관이 아니죠. 업무 관련이죠. 그래서 무관 자산을 보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자, 가나라가 되겠죠. 가나라. 자, 다 라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니까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15번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하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를 준대요. 그럴 때는 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 이자의 25%를 원천 징수해야 하죠. 왜냐면은 본인이 대부업체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25%를 원천 징수에 맞습니다. 만약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14%가 되겠죠. 물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거주자인 이상혜 씨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2억 원 당첨됐을 때는 세금이 20%, 이 지방소득세는 별도 맞죠. 만약에 3억 원 이상이었다. 3억 원을 초과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30%의 세금을 뗍니다. 3억 원 초과일 때는 30%. 삼지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총 1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 조달의 문제로 배당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니 3번은 틀렸죠. 4번 헬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 나건강씨는 홍보를 위해 홍보 전단을 나눠줄 일용직을 하루 동안 고용했는데요. 일당 1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할 원천세는 당연히 없죠. 왜냐면 일당직은 15만원이 비과세죠. 하루 비과세가 15만원이니까 세금 낼 게 없어요. 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